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먼저 제가 몸 관리 못해서 여름감기 걸렸습니다. 앞에 친구들 조심하셔야 돼. 최대한 약을 먹고 옮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시제도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게 정신간호. 그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간호는 효자죠, 효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지만 정신간호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정신간호는 항상 쉬운가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특히 약 같은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이나 그때 이제 오늘 배울 뭐지? 갑자기 또 단어가 잊어버려. 방어기제요. 방어기제 같은 거는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막 끝끝내 막 거기에 매달렸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약 같은 거는 시험 문제 거의 한 문제 어떤 데는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자. 근데 강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포기 못한다고 끝끝내 이제 매달리시면 되고요. 방어기제도 웬만하면 다 맞는데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노리는 게 역시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지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정신간호 역시 이제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뒤쪽에 문제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한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45분 정도 하고 유인물에 있는 문제 조금 풀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책 중간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요 문제 풀어보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확인하는 거고, 또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강의. 자, 3쪽이요. 자, 정신건강, WHO, 세계보건기구, 이거는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슬쩍 넘어가시고, 외우실 거 3개 있다 그랬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이거를 이제 WHO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매니저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응하는 거 맨 끝에 있을 겁니다. 결국,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게 매니저라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거는 가볍게 넘어가세요. 자, 마슬로우는 자아 실현을 이룩한 사람. 우리 마슬로우 하면은 그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삼각형 같이 생긴 거, 요거. 그래서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 5개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생안사, 존경의 욕구,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요거를 이룩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 자, 4번째 보시면 미국의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 자,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제도 이름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를 여기서는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신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는 성공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본대요. 봤더니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또 인간관계에 충족되고 있느냐, 변화에 적응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잘 수행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대요. 자, 지금까지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WHO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고. 자, 5번. 자, 건강과 질병은 그 사회의 신념과 가치에 의해서 정의된대요. 맞죠?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는 사회의 신념에 의해서 정의된대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 간호사들의 건강,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픈 게 아니야. 아니야, 웬만한 것도 아픈 거야. 우리 간호사들의 세계. 어떨까요? 웬만한 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아프면 병원에 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간호해,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아픈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좀 우리는 높은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사회와 신념의 가치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건강이든 질병이든.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거 화병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또 신내림이라는 것도 아실 거죠. 이 화병이나 신내림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결국 모든 인간의 행동은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연속선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아,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네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병, 이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연속 개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 개념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적응, 부적응, 또 건설적, 파괴적, 이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외울 거 나왔습니다. 2번 마리가 제시한 정신건강 판단 기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그 간호학과 학생들 처음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는 미국에 꼭 갈 거래요. 일단 한국에는 절대 취업 안 할 거래요. 미국에 가서 굉장히 능력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 이게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기빠고 콧박기도 안 해요. 그다음 이제 2학년으로 딱 가면은 이제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큰 병원이 꿈이에요. 뭐 삼성, 현대. 그거 외에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렇게 이래요. 그러다가 3학년, 4학년으로 가면 취업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만약 이렇게 꿈이 그대로 계속 높다. 그럼 자기를 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살겠죠. 근데 꿈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자신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메슬로우 또 나옵니다. 성장과 발달, 자아실현. 결국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럼 자아실현을 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옆에 싹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래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가식이 없고 아니 넘기지 마시고 거기에 세 번째입니다. 가식이 없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래요. 가끔 하다가 우리 스님들 되게 멋있는 스님들하고 또 종교적이고 뭐 이렇게 그 수녀님들 이렇게 보시면요, 나이가 되게 들었는데도 애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 먹을 거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해맑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이거예요.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중심적, 그리고 자율성,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아실현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깊고 풍부한 대인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사람을 자아실현을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자아실현을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자, 세 번째입니다. 통합력 있는 사람. 자, 통합력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갈등과 욕구 조절의 능력이 결국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 분명히.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그냥 욕구를 조절을 해서 잘 견뎌. 이거를 우리는 통합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자율성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현실을 지각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사이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 주위에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밥 먹고 싶어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한다. 그건 현실을 지각한다. 그 다음에 환경의 지배 당하느냐 지배하느냐 이겁니다. 자, 굉장히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 아, 오늘 학원 가기 싫어. 환경에 지배 당한 거죠. 비록 덥지만, 비록 비가 많이 오지만 그래도 학원에 가야 돼. 이게 환경을 지배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5개, 6개를 우리는 마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판단 기준. 어떻게 외우지? 어떻게 외우지? 앞자만 따서 어떻게 해서 외워야 되는데 한번 앞자만 위험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긍정적인 태도의 태, 자아실현의 자, 그리고 통합력의 통, 자율성의 자, 현실지각의 현, 환경의 지배 환, 뭐예요? 환, 태자, 뭐, 통자, 현, 한. 아, 더 힘드나? 더 힘들어요? 하여튼, 태자, 통자, 현한. 네. 하여튼, 능력껏 알아서 외우십시오. 근데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도, 긍정적인 태도, 자아실현, 통찰력, 자기인식, 현실 지각, 환경의 지배. 그래서 태자, 통자, 한.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는데, 왜냐면 요새는 시험 문제가 다음 등 틀린 것을 골라라 하면 되게 쉽거든요. 맞은 것을 골라라 하면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딱 외우면 금방 맞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은 골라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졌다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다는 거죠. 자, 1번 정신질환은 드문 병이다. 아닙니다. 정신질환은 아주 흔해요. 그럼 여러분도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병률이 1%인데 자, 충격적인 얘기. 한국은 3%입니다. 한국은 3%로 아주 흔한 질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 가셔서 실습 가셨죠? 실습 가셔서 케이스 하다 보면 관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이 이분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번역을 막 하시는데 일단 번역이 오면 책 한 권을 번역을 하라 그러면서 시간을 뭐 한 달 이내 이런 게 아니라 3일 이내 번역하세요 이런데요. 그럼 3일 이내 이걸 번역을 해야지 돈을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러니까 3일 내내 이렇게 막 매달려야 된대요.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고 그래서 새 사는 집 2층에서 밤새 3일 동안 그걸 막 하고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도 못 가고 거의 밥도 못 먹고 우유 먹으면서 막 하고 있었었는데 한 이틀째 꼬박 밤을 샜죠. 근데 갑자기 새벽 한 3시쯤에 아래층의 집주인 아줌마가 바깥에 골목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니 2층에 저 처녀 왜 저렇게 밤에도 불을 켜고 뭐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아줌마 미쳤나 새벽에 소리를 질러.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없더래요. 아니 그렇게 욕하고 들어왔어? 내일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아줌마 문을 꽁꽁 뚫었대요. 아주머니 제가 아무리 불을 밤새 켜놓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나 지금 친정 갔다가 지금 오는 건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줌마 거짓말 하나? 그래서 이제 참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벽 하는데 또 새벽 6을 하더래요. 그래서 딱 나가서 보니까 또 없더래요. 이제 이게 뭐예요? 환청이지. 예. 이 사람은 전혀 부모님도 그런 병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하다 보면 이렇게 환청이 잘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가다 생길걸요? 환청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 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흔한 질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신병은 유전병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유전이랑 상관없나? 아니에요. 유전적인 소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유전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선천적인 요인에 촉진 요인이 가해질 때 일어나는 거야. 아, 선천적인 거 하나 있고 여기에 촉진적인 요인이 하나 가해지면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 촉진적인 요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겠지 뭐. 내가 아픈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 있는 경우도 있고 대인관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정신병이 발생이 되는 거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신병은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정신병 가난하면 잘 걸린다. 아닌 거 아시죠? 부자도 잘 걸릴 수 있다. 그렇죠? 특히 돈 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정신병은 불치병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치료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약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먹어서 그렇지 치료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길 뿐이다. 근데 혹시 완치되신 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현장에서? 저도 못 봤어요. 완치되신 분. 완치됐다고 했다가 또 다시 재발됐다가 또 완치됐다가 재발됐다가 이래서 이거 말은 그냥 사회적 통념은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열되어서 사람이 달라지며 언제나 제정신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왜 정신병원에 왔지?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괜찮은데 나는 환청이 들려.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망상에 시달려. 이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결국 대부분의 정신분열병 환자는 병을 앓는 동안에도 자신의 평소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갖고 해석을 하고 느낄 뿐이고 보통 사람과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이상한 거다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걸리는 병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몸이 안 좋을 때 대부분 뭐 걸려요? 뭐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은 몸이 안 좋을 때 한청이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감기랑 거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7번째,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물론 정신질환자들이 액팅아웃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입견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은요, 대부분 소심해요.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동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확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액팅아웃이고 평상시에는 정말 얌전하고 소심하다. 자, 8번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위험하고 중독을 일으킨다. 대부분 이렇게 진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나는 중독이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혹시 정신과 약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응. 한 번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먹어보세요. 저도 시험 삼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딱 먹는 순간 이게 뭐랄까 졸리다고 할까요? 그리고 졸리면서 이렇게 구름에 뜬 것처럼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약간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먹어. 그러니까 본인이 몽롱해지는데 이때 약을 한번 딱 끊었어. 그럼 갑자기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럼 정신질환자는 뭐라고 생각해? 아, 약 때문에 내가 몽롱했구나. 약을 안 먹으면 나는 멀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약을 끊어요. 끊으면서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크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약을 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많이 유혹이 되나, 약을 딱 끊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보시면 회복된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직무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하고 책임 있는 지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역시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되게 잘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분들은 딱 보면 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인 폭력 얘기를 했고, 자,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내가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근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요거 형사 책임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형사 책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사 책임은요? 민사 책임. 이거 역시 없습니다. 사람 죽여도 난 책임 없습니다. 난 정신분열증 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안 될까? 혼인 취소 사유. 내가 결혼했거든? 근데 속이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내가 알았어. 나를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렇지? 혼인 취소 사유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해야 돼. 속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언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 내가 정신분열증 환자야. 평상시엔 괜찮아.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요거 유언 법적으로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니라 이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유언 능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약했어요. 내가 어느 건물을 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물론 지금 증상은 없고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계약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다시 이런 것들은 상식입니다. 형사 책임 없고요. 민사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 쫙 찔러 죽여놓고 그 다음에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풀어주나요? 아니요. 가둬두긴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 치료받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 취소 사유 되니까 내가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얘기하고 혼인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계약 능력 없고 유언 능력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뒤에 문제 있을 겁니다. 자,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 답은 3번이죠. 1번, 2번, 4번, 5번도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야. 건강한 사람이긴 하는데 가장 괜찮은 정의는 3번이에요.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셀프 케어가 가능한 사람이면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적응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걸 고르라는 겁니다. 답은 5번 있죠? 예. 화나 질투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한다? 그러면 정신병이 생깁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폭발하는 것도 괜찮고 질투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20세 여자 대학생의 행동 가운데 적응하는 행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거. 이 적응하는 것 같진 않아. 이런 거. 답은 5번이죠. 타인의 도움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아니요, 타인의 도움 받을 때면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항상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그건 아니지.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곤 하지만 항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힘들다.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이요. 25세 된 조 씨는 1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현재 외래 치료 중입니다. 재발 우려를 높이는 경우가 아닌 거. 재발의 위험이 없는 거. 답은 당연히 3번이죠. 나머지는 재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5번이요. 정신질환에 대한 옳은 설명.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눈 감고도 고를 수 있겠다. 답은 예, 문화적인 규범, 사회관습, 인각의 성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자, 정신질환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비정상 상태이나 감정과는 연관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자, 세 번째, 정신질환은 신경화학물질의 불균형에 의한 질환으로, 예, 맞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정신질환은 신체적인 질환과 연관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정신건강을 사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내용 하면 생각나는 사람. 말이 야호다입니다. 그러면 기준, 이거 딱 보고 고를 수 있겠어요? 3번이에요? 응? 이거. 태자, 통자, 현한 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통도 있는데? 아까 통은 통찰력이지. 통찰력이 아니라 통합력이지. 통합력. 그쵸? 근데 통찰력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고, 여기 자아실현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을 골라라면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아실현이고요. 독립심 이런 거 없었었고요. 통찰력이 아니라 통합력이에요. 이타심 이런 거 없었고, 사고능력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자, 통자, 현한으로 해서 하면 이것도 헷갈리겠다. 통찰력이 있어서. 하여튼 답은 1번.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나온다니까요. 자, 7번입니다. 요거 좀 헷갈릴 거예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활동의 내용으로 옳은 거. 예방적 활동? 그러면 예방하면은 1차, 2차, 3차 예방 다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보세요. 매 맞는 아내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대요. 이거 뭐야? 이거 예방도 맞긴 하지. 매 맞는 아내들에게 치료 방법이야. 자, 2번.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후 관리를 한다. 재활 쪽이죠. 재활. 자, 정신질환자의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지한다. 재활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병이 재발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재활입니다. 자, 새로운 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우리 예방 중에서도 2차 예방 아시죠? 2차 예방. 그치? 자,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을 증진시킨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이니까 이것도 재활이죠. 그렇죠?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니까 매 맞는 아내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게 몇 차야? 몇 차일 것 같아? 재활일까? 이것도? 재활 쪽에 속할까? 현재 매를 맞고 있으니까 피하게 해줬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예방인가요? 예방은 아닌 것 같아. 그쵸? 답은 4번이 괜찮은 것 같아.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서 2차 예방 쪽에 속하고요. 나머지는 3차 예방. 아니, 이것도 헷갈리긴 하겠다. 하여튼 예방 쪽 활동하면은 이거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니까 2차 예방에 속해서 답을 4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1번도 좀 찝찝하긴 합니다. 매 맞는 아내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쉼터를 제공한다. 자,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쉼터를 제공하니까 안 맞게 하는 거지. 안 맞게. 그러니까 이게 1차 아니야? 감이 안 잡혀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7번 같은 경우 분명히 2번, 3번, 5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4번은 2차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번, 3번, 5번은 재활은 재활인데 이걸 몇 차 예방이라고 할까?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은 3차 예방이야.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3차 예방, 4번은 2차 예방. 그러면 1번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많은 아내들에게 더 이상 맞지 않도록 쉼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일단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예방입니다. 이게 1차 예방. 여러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그럼 답은 다 맞아요? 예방적 활동이니까? 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방적 활동이라는 거는 1차라는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서 1차 예방 활동에 대해 순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4번이라고는 했지만,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수정하시고, 가끔가다 저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의학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1번으로 하시고요. 이 문제는 순수한 예방이 아니라 1차 예방을 얘기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 자, 8번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 아닌 것. 자, 아까 사회적인 통념 다 읽어봤습니다. 정신질환은 드문 병이 있다. 예, 아까 써 있었습니다. 정신병은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정신병은 가난하면 잘 걸리는 병이다. 이것도 있었지. 정신병은 유전병이다. 있었죠. 정신치료 약물은 중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같은 문제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자, 9번이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정된 해 몇 년이냐면 95년. 입니다. 95년 답은 5번이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나눠드렸던 유임을 볼게요. 정신보건법 내용을 조금 볼까 합니다. 자, 정신보건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7조, 23조 등등도 좀 써놔봤습니다. 좀 이런 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옆으로 가시면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한대요. 혹시 우리 전문 간호사 중에 정신 전문 간호사라고 알고 계세요? 예, 정신 전문 간호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결국 정신보건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 이게 정신 전문 간호사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자, 정신 전문 간호사는 대부분 대학원 수준이죠. 그래서 2년 정도 석사 과정을 갖춘 다음에 시험도 봐야 돼. 시험도 필기 시험도 있고 또 실기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거쳐야 합격을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전문 간호사들은 석사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는 그냥 수련 과정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이고요. 그리고 시험도 안 봐요. 수련 과정 끝나고 나면 바로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슷하게 시험을 보겠죠. 근데 그런 시험에 뭐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수련 기간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정신보건 간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나는 정신과에 조금 매력이 끌려요. 그러면 요거 하는 거 괜찮습니다. 정신전문 간호사 따기에는 조금 경력도 3년 동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력이 별로 없어도 돼요. 그냥 바로 딸 수 있고 1년 하고 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정신보건 간호사를 따면 어떤 게 되게 좋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재활센터 아세요? 실습 가보셨죠? 예, 그런 센터를 하나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거 괜찮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들은 내가 좀 정신과에 조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중에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 하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있고 우리 간호사가 있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이거 다 떴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센터 하나 열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럼 정신보건시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표를 보시면 정신의료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의료기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돼 있고 내가 의원급, 그러니까 정신과 의원을 차릴 거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나중에 법에서 또 배우실 겁니다. 자, 내가 병원급이야.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에는 급성정신질환자들이 주로 들어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을 얘기해. 우리가 이거를 개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신요양시설. 이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고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오는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설치하는 거는 사회복귀시설, 요거를 얘기합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근거돼 있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오랫동안 있죠. 그러다 보면 퇴원하면 일상생활을 잘 못해요. 특히 이제 요번처럼 막 급격하게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모르고요. 또 압력솥 밥하는 방법도 몰라요. 너무너무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니까 핸드폰 만지는 건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생활훈련, 작업훈련, 종합훈련, 주거시설에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 모두 사회복귀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정신보건간호사들은 이 사회복귀시설을 개설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회복귀시설을 내가 개설을 했어. 근데 거기에 오신 분을 환자라고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원이라고 표현해요. 회비를 냅니다. 이분들이. 그 회원들이 몇 명 정도 있으면 내가 병원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나을까요? 내가 이제 그 센터를 하나 차려서 사회복귀시설을. 그럼 그 회원이 몇 명 정도 있으면 내가 병원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낫지? 그럴까요? 예? 몇 명? 아니요. 10명이에요. 10명. 왜냐면 10명만 있으면 된다. 회원이. 왜냐면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내는 회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거든요. 보조금이 50%가 나와요. 그리고 회원들이 회비 내는 거 하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있으면 병원에서 월급 받는 것도 훨씬 낫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10명 회원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23조 이제 입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방법? 하여튼 자입원, 자기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조에 가시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러니까 의무자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자, 25조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조에 가시면 응급 입원도 있습니다. 응급 입원. 이건 강제로 응급으로 입원시키는 거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갑자기 환자가 액팅아웃 하면서 경찰이 와서 끌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응급 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3조 보시면 자의 입원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입원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는 입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원할 수 있어요. 저 와서 저 오늘부터 입원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내가 입원하다가 퇴원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퇴원은 강제로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예,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신의료기관의 장 밑에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이렇게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했어. 그러면 지체 없이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원이든 퇴원이든 자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 입원은. 그런데 이분이 퇴원을 안 해. 퇴원을 신청도 안 해.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한다는 거죠. 1년 정도 됐어. 혹시 퇴원할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없다고 하면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퇴원할 생각이 있으면 이제 퇴원을 시키는 거고요. 이게 자2번. 24조. 요거는 의무자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에요. 이런 거 대부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사는 회장님이 나이가 들었어. 그 밑에 자식들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보호자는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보호 의무자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럼 한 명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럿이 있으면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막 짜잖아요. 보호자 2명하고 의사하고 짜갖고 그리고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때는 입원 등의 동의서에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이렇다라는 의견을, 본인의 의견을 또 첨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도 이 환자를 보고 이 환자 입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입원을 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3번.
입원 기간 몇 개월이래? 6개월 이내래요. 아, 이렇게 입원하는 것도 6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6개월이 지났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학과의 진단이 있고 또 보호 의무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또 6개월마다 또 심사 청구도 해야 된다.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두 사람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의사의 또 확인서도 있어야 되고 기껏 많이 해봤자 6개월. 그렇죠? 6개월 후에 다시 연장할 수도 있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입니다. 시군구청장. 자, 동그라미 1번.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진단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아, 이 사람이 약간 자살할 것 같아. 타인을 위해할 것 같아.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누가? 전문의 또는 우리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야 된다. 진단을 의뢰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진단을 의뢰받은 전문의가 이 사람 맞다 라고 인정할 때는 두 번째 줄 시군구청장이 장애인을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입원한다. 아, 2주네요. 2주. 그렇죠? 요게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입니다. 자, 그 밑에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동그라미 6번을 볼게요. 자, 이게 2주가 지났어요. 근데 동그라미 6번 시군구청장은 진단 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전문의에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입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2주야. 근데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입원이 필요해. 이랬을 때는 전문의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 자, 26조입니다. 응급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그래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를 얻어서 정신의료기관 당연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결국 막 한 사람이 난동을 쳐. 그러면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고 의사도 이제 오고 그래서 이제 응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눈치를 보니까 동그라미 2번도 보자. 자, 이렇게 입원을 의뢰할 때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연히 호송한다. 119를 불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응급 입원일 때는 몇 시간 범위 내에서 72시간입니다. 72시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입원하는 방법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 입원. 또 하나는 보호 의무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 하나가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자, 자의 입원은 자기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퇴원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퇴원하고 싶으면 퇴원하는 겁니다. 자, 보호자 입원은 보호자 몇 명? 예,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도 있어야 되고요. 자, 얼마 동안 입원할 수 있을까요? 6개월입니다. 물론 연장 가능하고요. 자, 시군구청장 하면은 이제 누가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하죠? 누가?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요원이 그렇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의사한테 의뢰를 하죠. 그래서 입원을 시키기로 했어. 얼마 동안 입원시킬까요? 2주입니다. 2주.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응급하면은 누가 이게 환자가 막 난리를 쳐 길거리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 연락할까요? 경찰에 연락하거나 119 구급대원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가면 얼마 동안 입원할 수 있을까요? 72시간 동안 입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 6개월, 2주, 72시간 이런 것들.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나올까 봐서 그런 숫자 같은 걸 좀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 잠깐만 더 들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10번. 타의 입원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자의, 그러니까 크게 자의와 타의로 나눠. 그럼 아까 했었던
요거는 자이고 요 나머지는 타의 입원이 되는 거죠. 요 나머지는 타의 입원이야. 그럼 이러한 타의 입원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딱 보기도 알겠는데 답은 2번이죠. 그러나 1번, 3번, 4번, 5번은 자의 입원에 해당이 된다. 아시면 되고요. 자, 11번입니다. 정신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 주어진 5개 중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뭘까요? 네, 대인관계 쪽일 겁니다. 이건 상식. 답은 5번. 자, 11번입니다. 마리가 제시한 정신건강평가 기준 6개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뭘까? 5번이에요? 4번이에요? 네? 다른 건 없죠? 또 1번도 답이라고 생각나나? 1번도 맞아?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자기 실현, 성장 발달, 요거는 좀 아닌데 환경을 지배당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자율성이 있느냐. 아까 자율성이라고 있었었나? 그러니까 자율성 없었었지 않아요? 예,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현실 지각 능력. 현실 지각 능력 이런 거는 아니지. 자신의 욕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답은 4번이 괜찮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구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예요. 자, 13번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고 이런 것도 쉽겠다. 답은 1번이죠. 정신질환을 알아도 대부분 본래의 성격은 유지된다. 이걸 했고요.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자, 5번 정신질환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요. 네, 아실 겁니다. 자, 14번 정신질환에 대해 바르게 인식되고 있는 거 4번이죠. 조현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예, 나머지는 절대로 아니고요. 자, 15번입니다. 정신과 환자 가족에 대해 간호사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이 사람들 보통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과한 자책감으로 치료에 협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과한 자책감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이에요. 비협조적인 게 아니라 2번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치료에 참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참여해야 됩니다. 2번 환자의 가족도. 자, 간호사는 환자 가족 사이의 완충 역할로 각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 괜찮죠? 네, 병의 원인이 가족들에게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양보하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답은 4번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장도 가볍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장 역사 들어갑니다. 자,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사람 하면 딱 뭐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또 어떤 사람, 무슨 정신의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 이런 식으로 떠오르게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역사를 보시면 원시 쪽에 보시면 도덕 규범을 어긴 죄인들에 대한 저주와 처벌이에요. 결국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 받은 거예요. 이걸 정신건강의 환자라고 봤고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몸속에 악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마를 내쫓기 위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고백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냈대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악마가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호수 같은 걸 집었는데 한쪽에다가 그래서 물을 잔뜩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숨차서 이걸 도망간대요. 한쪽 코로. 그래서 물을 이쪽 하나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막 또는 깜짝 놀래기도 하고 또는 막 때린대. 그러면 귀신이 너무 아프니까 도망간대. 말 되는 소리를 해요. 그죠? 하여튼 그러고 또 이도저도 안 되면 직접 여기 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치 같은 걸 여기 깨요. 여기 깨면 그 깨진 틈을 통해서 도망가게끔. 근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면 귀신이 이겼구나 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옛날 시실 보면 여기가 깨져서 발견된 시실이 있습니다. 그럼 치료받는 도중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가 이런 식이었었고 이거 꽤나 오래 갔습니다. 자, 고대 갈게요. 고대 하면은 이집트 쪽에 파퓰루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오래된 의학 사전이에요. 의학 사전. 가장 오래된 의학 사전 4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 파퓰러스 안에는 정신장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영혼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고, 노인성 퇴행, 알코올 중독, 그때도 알코올 중독 있었나 봐요.
우울증, 히스테리에 대해서 뭔가 기술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파필루스에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모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에도 나왔는데, 영화에 무슨 영화에 나왔었더라? 미란가? 거기서 이모탭이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의사인데 신부예요. 신부 의사인데 이분이 되게 환자를 잘 치료했다면서요.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나서 사원을 차렸는데 그 사원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 이분이 꿈에서 나타난대요. 그래서 너의 병은 이렇게 치료해라 라고 현몽을 해준대.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치료가 된대요. 그게 100년 동안 그랬다 그러네요. 되게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영화에서 이렇게 악마로 나오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이모테 신부 의사고 인간의 죄와 질병 치료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신부님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죄하고 질병을 동시에 치료를 한 거죠. 하여튼 이집트에서 기억하실 분은 파필루스, 이모텔. 자, 그리스 로마로 갑니다. 유명하신 분 4분 나오네요. 히포크라테스. 자,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4개의 액체설 기억하시나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인간의 기질을 4개의 액체설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그래서 그러니까 4개의 액체 중에서 하나가 많아. 그러면 이제 병에 걸리는 게 이런 병에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질병의 병리를 열, 냉, 건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광증, 조증, 우울증으로 구분을 좀 했고요. 알코올 선망, 또 산후정신병도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질, 그때도 간질이 있었나 봐요. 간질을 신성한 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거는 신이 우리 몸에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성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이거는 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뇌의 병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질 발작하는 거 보셨죠? 예, 간질 발작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 몸에 들어온 거라 생각한 거래. 신성한 병인데 그게 아니다. 뇌의 병번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플라톤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플라톤은 그때 당시에는 심신, 요거 얘기 들어보셨나? 이론론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심신이원론은 뭐예요? 마음이죠. 그리고 몸이죠.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이게 이원론이야. 그럼 심신이론론은요?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는 거죠. 결국 심신이원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하고 몸은 따로따로인데 이 마음은 우리가 치료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몸만 치료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고방식이었냐면 환자를 치료를 해. 근데 마취제가 없었잖아. 그럼 그때는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이고 약간 혼몽해질 때 수술을 하거든요. 배를 쫙 가르고 막 수술하는데 환자가 막 소리 지르면 야 시끄러워 술 더 먹여 이러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여. 그래서 조용해지면 이제 수술 다 합니다. 수술 다 끝났습니다. 하고 딱 봤더니 죽어 있어. 아 그럼 하느님이 데려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신이론론 입장 이런 건데 자 심신이론론은 뭐냐면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심신이론론이에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심신이론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심신이론론은 말도 안 돼라고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봤더니 신체와 정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건강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 이론론에 의한 정신병은 합리적 정신의 상실이거나 신에 의한 신성화 현상이다. 신을 너무 신성화시켜서 일어나는 거지 원래는 심신이론론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최초로 의학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고요. 이분은 치료 방법을 이런 방법을 했네요. 매달린 그물 침대 타기, 폭포소리 권장, 폭포소리를 또 들어라, 음악, 독서. 그럼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신질환자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치료라는 걸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치료.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이지. 몸에 악마 있는 사람이지. 때렸어요, 때려. 막 때리고 또는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두거나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지면 너가 이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엔 치료라기보다는 때리고 괴롭히고 이랬었어. 그런데 셀리우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갈렌 있습니다. 갈렌은 신경해부학의 권위자고요. 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뇌는 기억의 중심이다. 지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는 가족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네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꼭 좀 자주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히포크라테스. 자주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 특히 4개의 액체설 좀 기억하세요. 자,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